안녕하세요. 역사의 거대한 무대 위, 우리는 늘 승리한 장군과 위대한 왕, 그리고 세상을 뒤흔든 영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무대 뒤편에도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삶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무대 뒤편의 한 여인,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가장자리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진 한 공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르미오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헬레네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외동딸. 그녀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전쟁 속에서 태어났고 왕국의 동맹 관계가 바뀔 때마다 마치 전리품처럼 약혼과 파혼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프티아로, 그리고 다시 스파르타로. 트로이의 성벽이 무너진 후에도 끝나지 않았던 영웅들의 갈등, 그 한가운데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왕가의 화려한 궁전에서 보낸 유년 시절부터 트로이 함락 이후 불안했던 청년기, 그리고 오레스테스와의 첫 약혼과 네오프톨레모스와의 결혼, 마침내 신과 왕들마저 끌어들인 거대한 분쟁의 중심에 서기까지. 오늘 우리는 헤르미오네의 삶전체를 따라가며 신화의 가장자리에 가려졌던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이제 곧 시작될 이야기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궁전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속삭임으로 처음 기억했습니다. 연회에서조차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던 왕과 그 얼굴이 이미 하나의 예언이 되어버린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헤르미오네. 우아함과 강철을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겼던 스파르타의 궁정에서 그 이름은 참으로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군주 메넬라오스와 시인들이 새벽 여신에 비유했던 헬레네의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그녀의 이름은 가문의 깃발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녀를 키운 궁전은 에우로타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잘 다듬은 석재와 따스한 햇살, 그리고 한여름의 열기를 막아주는 길고 우아한 열주들. 그곳에서 왕가의 여인들은 고운 양털로 실을 잡고 아래 훈련장에서 소년들이 자신의 의심을 짊어지기 전에 방패드는 법부터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헤르미오네의 첫걸음은 바로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듯 자신의 가문에 얽힌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제우스의 화로를 공경하고 아테나 여신의 엄격한 은총에 감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말이 귀하게 여겨지고 철이 흔했던 왕국의 경제를 공부했고 강가 갈대숲의 숨은 물새들과 헤라클레스나 갑옷을 입고 별처럼 빛났다는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서린 언덕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피에는 두 개의 거대한 권력의 흐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메넬라오스를 통해서는 청동이 빛나고 원하는 더 빛나던 시절, 지배의 대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아트레우스 가문의 굳건한 혈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헬레네를 통해서는 신성의 속삭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겨울을 겪은 노인들은 제우스 신이 직접 그녀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조심스럽게 속삭였지만 그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요람을 감쌌고 갓난아기에게 기묘한 신성함을 부여했으며 신전을 방문할 때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아니었고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여성들은 가정을 다스리고 토지를 소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영지를 관리했고 힘과 평정심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헤르미오네의 스승들은 그녀에게 글자와 셈법, 그리고 서사시가 하나의 목소리로 묵이기 훨씬 전부터 호메로스 노래의 맑은 운율을 가르쳤습니다. 청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법,
그리고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아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맹세란 통치자가 다른 사람의 목에 걸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목에 거는 쇠사슬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님은 제우스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를 저버린 주인은 파멸을 자초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인들의 거처에서 그녀는 헬레네를 전설이 아닌 어머니로 알았습니다. 시인들은 아름다움이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헬레네가 걸으면 하인들은 숨을 죽였고 그녀가 말하면 화롯불이 더 밝게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헤르미오네는 그 눈부심 속에서 자라며 빛은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흠모는 사람을 들어 올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익사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갈망으로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궁정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지나쳐 왕비에게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메넬라오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휴식을 취하는 군인 특유의 무뚝뚝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높이 들어야 할 깃발처럼 헤르미오네를 팔에 안아 올렸고 딸의 질문에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으며 훈련장으로 데려가 말들이 제갈에서 거품을 무는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형제들과의 약속, 그리고 단 하루 오후 만에 왕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신들의 변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절단이 오고 갔습니다. 스파르타의 진지함은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미소를 띤 남자들의 꾸준한 왕래 속에서 보이오티아 지방의 분쟁 소식이나 폭풍으로 지연된 주석 운송, 그리고 늘 그렇듯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 대한 새로운 소문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창을 통해 예의를 배운 스파르타인들에게 그의 매너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헤르미오네는 말하기보다 듣는 쪽이었습니다. 공주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거의 없으며 침묵은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충직한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담요를 세는 유모, 빵 덩어리를 세는 집사, 창의 개수를 세는 병사까지 모두가 그녀에게 똑같은 곁눈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두 가문을 움직일 수 있는 경첩이었습니다. 구원자들이 찾아올 것은 그녀가 따뜻하고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녀와의 결혼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힘의 균형을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조금이나마 기울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 전에 의무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고 신들은 그것을 요구했으며 그녀의 부모님 또한 이해했습니다. 그 사실이 희망을 짊어진 어린 딸과 그들 사이에 조용한 거리를 만들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헤르미오네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켜보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들의 게임에서 그녀를 딸이 아닌 하나의 말로 만들 그날이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배운 뒤였습니다. 약속이 왕을 만들고 왕국을 무너뜨리는 땅에서 왕비 옆에 조용한 소녀는 세상이 요구하는 존재로 조각되고 있었습니다. 칼솜씨로 칭송받는 역걸이 아니라 이야기가 움직이는 경첩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힘이었고 스파르타는 두 종류의 힘을 모두 길러내는 곳이었습니다. 헤르미오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거래는 남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조용한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결코 비워지지 않는 체스판이며 왕의 딸들은 전체 판도를 움직이는 말이라는 것을 아는 할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 틴다레우스는 과거 헬레네의 구원자들을 맹세로 묶어 그들을 능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레네가 어떤 남편을 선택하든 나머지가 모두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영리한 실 한 가닥은 수십 개의 불같은 성미를 하나로 꿰매고 그의 궁정에서 칼이 칼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바로 그 늙은 현자의 신중함이 이제 메넬라오스와 헬레네의 아이 스파르타와 아트레우스 가문을 혈통으로 잇는 소녀를 바라보는 그의 손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평화와 위험 양쪽에 있어 그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미래를 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름에 고정시켰습니다. 바로 오레스테스였습니다. 오레스테스는 미케네와 아르고스의 후계자이자 아가멤논과 클리티임네스트라의 아들이었으며 메넬라오스의 조카이자 헤르미오네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혼담은 낭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신들의 전쟁에서 등을 맞대고 섰던 두 위대한 가문 사이의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틴다레오스는 연륜에서 오는 확신과 허술한 약속의 대가를 지켜본 자의 인내심으로 말했습니다. 메넬라오스는 귀 기울였습니다. 거래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헤르미오네가 아직 작은 청동 인형을 가지고 놀고 곡물의 시장 무게를 배우던 시절, 그녀는 아르고스 평원을 지배하는 권력과 가장 가까운 피를 가진 소년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아이는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릴 때의 새로운 조심스러움, 그리고 그녀를 신전으로 데려갈 때 집사들의 얼굴에 스치는 의미심장한 미소. 마치 바람 부는 날 깃대를 단단히 붙잡듯 그들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가 왔습니다. 그는 악당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으로 왔습니다. 트로이의 세련됨과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빛을 반사하는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을 사람처럼 궁정을 거닐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이 실제보다 더 강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태양을 바라보듯 헬레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환대의 법칙은 집의 뼈대와도 같았습니다. 손님을 해하는 것은 신의 분노를 사는 일이며 주인을 배신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파리스는 그 뼈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떠나던 아침, 헤르미오네는 기둥 그늘 아래 서서 폐 속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의 배를 타고 스파르타를 떠났을 때 그녀는 9살이었습니다. 궁전은 외침도 신음도 아닌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타격을 입고도 쓰러지지 않으려는 몸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슬픔에 잠겨 연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아는 폭풍처럼 자신의 전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보내야 할 사자들이 있었고 불러 모아야 할 동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틴다레오스의 오랜 맹세가 있었습니다. 한때 헬레네의 손을 구했던 모든 남자들 주위로 이제 그물을 조여오는 그 영리한 끈이 말입니다. 그들은 빚을 졌고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궁정 안뜰은 청동과 말들로 가득 찼고 팽팽하게 당겨진 가죽이네는 낮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헤르미오네는 집이 얼마나 빨리 전쟁 준비기지로 변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아트레우스 가문은 대열을 갖추었습니다. 아가멤논은 그의 막강한 권위와 무겁고 꾸준한 침묵을 가지고 스파르타에 왔습니다. 그는 등불이 꺼진 후에도 따뜻했던 방에서 메넬라오스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헤르미오네를 마치 불 속을 지나도 깨지지 않아야 할 그릇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도둑맞은 왕비 때문에 헤르미오네의 앞길을 정했던 약혼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틴다레오스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메넬라오스는 분노 속에서도 왕은 약속의 사슬을 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오레스테스를 버리는 것은 세상이 흔들리는 동안 두 가문을 묶어두었던 매듭을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폭풍이 파도를 낳듯 새로운 거래를 낳습니다. 아울리스 해안과 보이오티아의 넓은 평원에서 새로운 맹세들이 맺어졌고 오랜 맹세들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왕들을 모아 함께 항해할 이들에게 풍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영광을 약속했고 전리품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모든 가정을 모욕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맹세 중 하나의 대가는 훗날 그의 딸을 괴롭히게 되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오래된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스파르타의 헤르미오네는 여전히 미케네의 오레스테스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떠나던 날, 궁전은 숨쉬기에도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의식 없이 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는 때로 왕은 집이 바로 서기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어른들께 순종하며 침묵이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헬레네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르미오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손길의 무게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뚫고 뼈 속까지 스며들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척의 배가 왕비를 훔쳐갔던 항구는 이제 분노한 새처럼 펄럭이는 깃발 아래 천 척의 배가 물 위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훗날 시인들은 이 출정을 찬양하고 병력의 수와 신들의 가호에 대해 논쟁하겠지만 헤르미오네는 노가 바다를 가르는 소리와 마치 물 밑의 신이 불안해하는 듯 수면 위에서 떨리던 빛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텅 비어버린 방들과 부제가 어떻게 모든 집안이 돌아다녀야 하는 가구의 일종이 되는지를 배우게 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는 눈물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배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지켜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섬세한 작품이 산산조각 날 때 살아남는 질그릇처럼 자신을 잡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레스테스와의 약혼은 어떤 금세공인도 만들지 않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조용한 반지로 남아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남자들은 고귀하고도 사소한 이유들로 서로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여왕이 될 소녀는 마치 떨어뜨려서는 안 될 칼날처럼 약속을 짊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트로이 전쟁은 하나의 도둑질과 하나의 맹세, 그리고 일단 홍수가 시작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결정들의 강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강물의 첫 물보라 속에 이미 미래가 묶여버린 스파르타의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헤르미오네는 키가 더 크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궁전은 그녀에게 폭풍우를 헤쳐나가야 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굳게 버텨라.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붙여라. 중요한 이름들을 기억해라. 언젠가 그 이름들이 다시 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쟁의 소식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봄이면 에우로타스 강은 두드린 은처럼 빛났고 여름이면 들판은 바삭하게 말랐으며 가을이면 포도를 짜는 앞찾기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겨울이면 궁전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든 계절을 관통하며 검은 바다에서 불어온 갈매기처럼 소식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름, 승리, 죽음, 그리고 이빨을 가진 소문, 그리고는 다시 침묵. 그 침묵은 때로 더 끔찍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소녀들은 장막 뒤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헤르미오네는 혀가 날카로운 스승의 눈 아래서 운동장을 달렸고 낭비 없이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연습용 창으로 창 던지기를 익혔고 피를 본 남자들이 부드러운 소리를 그리워하는 저녁을 위해 리라를 켰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가문의 계보를 암송할 수 있었고 흉년 뒤에 누가 보리를 얼마나 빚졌는지 밀라판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장부를 계산할 줄 모르는 공주는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여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9년째 되던 해 다른 종류의 소식이 궁전을 뒤흔들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죽음 이후 아킬레우스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재앙, 파멸, 운명과 같은 오래된 단어들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의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 성벽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늙은 프리아모스 왕이 홀로 그리스 진영에 걸어 들어가 아들의 뼈를 돌려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시신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교환 속에서 헤르미오네는 어떤 엄한 스승도 가르쳐주지 못했을 교훈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 그것마저 무너지면 잿더미 위에 세워진 그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쟁은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났고 그리스인들은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타격이 닥쳤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죽었습니다. 파리스가 쏜 화살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폴론 신이 그 화살의 궤도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무적으로 만들어주었던 남자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헤르미오네는 어른들의 존재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던 소녀에서 집사들이 부끄럼 없이 자문을 구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궁전은 그녀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록을 주었고 목초지에 대한 양치기들의 분쟁을 맡겼으며 가을 수확물을 실은 수레가 건너야 할 다리 수리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들에게 사실을 요구하는 어조로 말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결정을 뒤집을 때에도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법을 익혔습니다. 마침내 10년째 되던 해 트로이는 불탔습니다. 그 어떤 농부도 축복하지 않을 일출처럼 오직 종말만을 약속하는 비디였습니다. 긴 전쟁은 그 소나기를 풀었고 에게의 모든 변덕을 익혔던 배들은 고향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배들 속에는 스파르타의 왕과 그의 아내가 나란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문은 강물이 되어 그리스의 모든 궁정을 휩쓸었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순탄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훗날 호메로스는 그가 이집트에서 현자 프로테우스를 만나 바람과 운명에 대해 배우고 돌아왔다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 교훈은 그 남자에게 어울립니다. 메넬라오스는 눈가에 세월의 흔적을 그리고 돌 위에 발을 딛는 방식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에우로타스 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파르타는 돌아온 군주를 맞이했습니다. 트럼펫 소리와 화환, 닦은 뿔을 가진 제물들, 제우스에게 바치는 포도주, 그리고 문마다 걸린 월계수. 헤르미오네는 그 방에 스파르타가 그녀에게 심어준 고든 척추와 한때는 더 빨리 뛰었던 심장의 고동을 기억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9살부터 19살까지 이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수백 가지 방식으로 어머니를 그렸고 여왕에게, 떠났던 여인에게, 그리고 돌아온 여인에게 딸이 해야 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헬레네라는 단순한 사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를 위해 세상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온 소식은 축복의 향으로도 부드러워질 수 없었습니다.
대왕이자 형제였던 아가멤논이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가 지붕 아래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령들이 처음에는 입에 담지 않았지만 헤르미오네에게 진정한 무게를 지닌 이름은 바로 클리티임네스트라였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회의실 램프를 적절한 높이에 두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이모. 그 여인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남편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법정에서도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빚을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거친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홀은 그 이야기가 읽히는 동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가시자 집의 가문에 늘 따라다니는 오래된 의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답해야 하고 상처를 싸매고 가문이 죽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아가멤논과 클리티임네스트라의 아들 오레스테스는 피가 피를 부를 때 숨겨졌다가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걸어들어와 슬픔만큼이나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을 들고 어머니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헤르미오네는 복수자와 어머니 살해자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담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복수의 여신들이 그 행위에서 피어올라 그를 밤낮으로 따라다녔고 광기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두 개의 약속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헤르미오네가 어렸을 때 틴다레오스가 맺어준 오레스테스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트로이의 전쟁터에서 메넬라오스가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에게 맹세한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네오프톨레모스는 전쟁 막바지에 도착하여 그리스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의 공헌에 대한 대가로 메넬라오스는 딸의 손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기억은 한 페이지에 두 개의 기둥을 열어두는 장부와 같습니다. 장로들은 틴다레오스가 헤르미오네를 오레스테스에게 약속했던 순간을 암송할 수 있었고 동시에 메넬라오스가 트로이에서 네오프톨레모스에게 자신의 혈통의 미래를 보상으로 내걸었던 장면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전쟁 막바지에 군대를 하나로 묶어두었던 맹세에 더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계산 속에서 그는 아버지이기보다 사제에 가까웠습니다. 스파르타 왕들은 말을 깨지 않는다는 것으론 그리스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출발의 날이 왔습니다. 궁정안뜰은 물을 담은 잔처럼 빛을 머금었고 여사제들은 신부의 손을 잡고 두 혈통을 잇는 이 결합의 여신들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도시의 여인들은 헤르미오네가 궁정을 가로질러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여왕이 배우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도 굴복도 아닌 많은 이들이 지켜볼 때 모두에게 약간의 진실을 나눠주며 걷는 방식입니다. 헤르미오네는 오랜 연습 끝에 그 자세를 힘들이지 않고 취했습니다. 메넬라오스는 마지막에 그녀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먹어치우는 왕은 어떤 고기로도 살찌울 수 없는 방식으로 야위어 간다. 스파르타의 딸은 판 위에서 밀리는 말이 아니라 심어진 곳에 굳건히 서는 깃대다. 그는 그녀를 만든 도시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그녀를 프티아로 그리고 네오프톨레모스가 다스리는 나라로 인도할 사절단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네오프톨레모스와의 결혼 생활은 에페이로스라는 거칠고 오래된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낯선 이를 혈통보다 행동으로 먼저 평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헤르미오네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궁전에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마지막 왕자 헥토르의 미망인이었던 안드로마케. 그녀는 네오프톨레모스가 트로이의 폐허에서 데려온 전리품이자 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마케에게는 네오프톨레모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몰로소스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평화라고 부를 만한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헤르미오네는 스파르타에서 훈련받은 대로 불평 없이 의무를 짊어졌고, 안드로마케는 상실을 통해 변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왕비의 침묵 속에서 질투라는 병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왕비의 마음속 장부에는 그녀에게 불리한 숫자가 기록되었습니다. 마침내 헤르미오네는 안드로마케가 자신에게 저주를 걸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은 궁정을 휩쓸었고 헤르미오네는 아버지 메넬라오스를 에페이로스로 불렀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혈통편에 섰습니다. 안드로마케와 그녀의 아들은 새벽에 끌려 나와 헤르미오네 앞에 섰습니다. 아이를 내놓아라. 내가 내 집에, 내 침대에, 내 삶에 저지른 짓을 고백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너의 미래를 지워버릴 것이다. 안드로마케는 척추에 쇠심이 박힌 듯 꼿꼿이 서서 말했습니다. 포로는 무릎 꿇게 할 수 있어도 진실은 그럴 수 없다. 이 아이에게 가해지는 어떤 해도 어떤 재단으로도 풀 수 없는 저주를 불러올 것이다. 그날 아침 그 궁정이 스스로의 심장을 검게 물들일 뻔한 순간 문이 열리고 다른 시대의 무게를 실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늙은 아버지 펠레우스였습니다. 그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왕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여인과 아이를 죽이고 그것을 질서라고 부를 셈인가, 펠레우스는 자신의 집안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호 아래 안드로마케와 아이를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판단 아래 헤르미오네는 갑작스러운 폭풍 속 기둥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교훈을 배웠습니다. 틀렸다는 것과 틀린 행동을 저지당하는 것 모두 자존심 강한 자가 견뎌내야 할 상처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오프톨레모스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세상의 중심인 델포이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끈 아폴론 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신과 화해하기 위해 갔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더 이상 설명할 계획이 없는 남자의 침묵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헤르미오네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자신의 부재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그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 속으로 몇 년 동안 장부 속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페이지 전체를 가로질러 자신을 써내려간 이름이 찾아왔습니다. 오레스테스. 그는 자신만의 폭풍에 시달리고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겼지만 마침내 아폴론의 말씀으로 안정을 찾은 뒤였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약혼자였던, 이제는 잘 닦은 돌처럼 서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창백하고 지극히 침착한 모습을 보고 때로 침착함이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짓는 마지막 피난처라는 것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오레스테스는 네오프톨레모스가 돌아오기 전에 함께 떠나자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헤르미오네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끌려 나왔던 문과 트로이 여인이 살인이 법이 되는 것을 지켜볼 뻔했던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과 아버지의 두 번째 맹세, 그리고 자신의 필요가 늘 다른 사람들의 계산에서 마지막 순위였던 기나긴 세월을 기억했습니다. 헤르미오네는 오레스테스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의 도망은 사냥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외면해야 하는지를 아는 하인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 같았고, 개들이 짖지 않을 속도로 달리는 작은 호위대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내렸고
이제 그 대가를 배워야 하는 한 여인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델포이로 가는 길은 군인의 길로 시작하여 순례자의 계단으로 끝납니다. 네오프톨레모스는 그 길을 올랐습니다. 그의 붉은 머리 왕이 프리아모스 궁전을 걸어 다녔던 것을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델포이는 서두르는 자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 신성한 장소에서 운명은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오레스테스가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입니다. 델포이의 사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 혼란 속에서 네오프톨레모스는 아폴론의 제단 바로 그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아들의 피가 아버지의 피를 부른 신을 비난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헤르미오네는 스파르타로 돌아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첫 번째 약속의 상대였던 오레스테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왕비가 되었고 그에게 티사메노스라는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침내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질문하게 됩니다. 그녀는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냉혹한 선택을 내린 가해자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저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에 끼어 부서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던 수많은 이들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영웅들의 서사시 뒤에 가려진 헤르미오네의 삶. 그것은 전쟁이 남긴 상처와 약속의 무게, 그리고 한 여인이 자신의 운명을 찾기 위해 걸어야 했던 길고 외로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한 개인의 선택은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